안녕하십니까, 바라신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 싫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게임을 하듯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총기를 난사한 여학생 브렌다 앤 스펜서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1979년 1월 29일 월요일 아침,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스쿨버스에서 내린 학생들과 걸어서 학교에 등교한 학생들이 클리브랜드 초등학교 정문 앞에 삼삼오오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주말 동안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학교에 등교한 학생들은 주말간 있었던 일들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도 한시라도 빨리 학교 정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8시 30분 드디어 학교 정문이 열렸고 학생들은 기쁜 마음으로 학교로 들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학교 정문을 열어준 선생님도 학생들을 반기며 인사를 하였고 아이들에게 주말 동안 어떻게 보냈는지 웃으며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갑자기 길 건너편에서 총성이 울리기 시작하였고 순식간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거진 20분 동안 누군가가 학교 정문을 향해 계속해서 사격을 하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여 사격을 한 범인과 충격전을 벌였고 결국 열세에 몰린 용의자는 집 안으로 들어가 농성을 하였습니다. 곧 스와트팀까지 출동하여 용의자가 숨은 집을 포위하였고 저격수까지 배치되어 용의자를 감시하였습니다. 이후 대치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 경찰은 용의자와 접속해 자수하라고 설득을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경찰의 설득이 성공하였고 드디어 총격이 시작된 지 6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용의자는 경찰에게 항복하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용의자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경찰차에 태워 본부로 이송을 하였습니다. 이 총격으로 2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놀랍게도 이날 학교에 총기를 난사한 용의자는 이 학교에 다니는 16세의 소녀 브렌다 스펜서였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은 브렌다 스펜서 때문에 마을 주민들과 피해자의 가족들은 그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언론은 16세의 소녀 브렌다가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궁금해하였고 그녀의 범행 동기가 공개되자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브렌다 스펜서는 1962년 4월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태어났습니다. 브렌다는 어머니 도로시 스펜서와 아버지 월리스 스펜서 부부의 세 번째 아이였고 그녀는 주변 다른 평범한 가족들처럼 화목하게 자랐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16세의 소녀였던 브렌다는 160cm 정도의 키에 몸무게는 40kg 정도의 작고 아담한 소녀였고 이렇게 끔찍한 사건의 주인공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특별하게 위협적으로 보이는 소녀는 아니었습니다. 스포츠와 동물을 좋아한 브렌다는 특히 사진 촬영에 재능을 보였고 미래의 유능한 사진작가가 될 것이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1972년 1월 어머니 도로시는 아버지 월리스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부모님의 이혼소송이 제기되면서 브렌다의 인생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아버지 월리스보다 사회적 능력이 뛰어났던 도로시는 평소에 집안에서 남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런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것을 알게 되자 격분을 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평소에 회사 일로 바쁜 어머니 도로시보단 대부분 아버지 월리스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재판에서 스펜서 부부의 3명의 아이 모두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혼 이후 아버지 월리스는 일은 하지 않고 매일매일 술만 마시며 시간을 보냈고 당연히 아이들을 전혀 돌보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돈이 떨어진 가족은 거실에서 매트리스 하나에서 다 함께 잤으며 아버지 월리스는 전처 도로시에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매달 $150, 우리 돈으로 17만원의 돈을 지원해달라고 사정하였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이후부터 매우 빈곤한 생활을 했던 브렌다는 평소에 커다란 안경을 쓰고 언제 세탁을 했는지도 알 수 없는 지저분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녀의 반 친구들은 그녀에게 항상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다니냐는 말을 자주 했고 짓궂은 아이들은 그녀에게 냄새가 난다고 놀렸습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놀림을 받던 브렌다는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항상 혼자 다녔습니다. 당시 사진 찍기를 좋아했던 브렌다의 또 다른 취미는 총을 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한 이후 우연한 기회로 아버지에게 사격을 배운 브렌다는 그에게 맥주캔을 목표물로 삼아 총을 쏘는 법을 배웠고 불우한 가정환경에 대한 스트레스를 사격하면서 풀었습니다. 내성적이고 조용했던 브렌다는 사격에 입문하면서부터 폭력적으로 변하였고 결국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나쁜 길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빈번하게 학교에 결석하였고 당연히 숙제를 해오는 경우도 없었으며 수업 중엔 항상 초점이 없는 눈빛에 무기력한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브렌다의 매우 낮은 성적과 높은 결석률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1978년 초 학교 측은 브렌다의 무단결석과 낮은 학업 성취도를 개선하기 위해 그녀를 청소년 보호시설로 보냈습니다. 브렌다를 지켜본 청소년 보호시설 측은 그녀의 정신상태가 너무 위험한 상태이고 브렌다를 그냥 방치하면 무슨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니 그녀를 즉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브렌다의 아버지 월리스는 딸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역정을 내며 그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6개월가량 시간을 보낸 브렌다는 퇴소 후 더욱더 폭력적인 성격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학교 선생님들과 어른들에게 증오심을 보였고 학교 친구들에게 종종 자신의 백발백중 사격 실력으로 경찰들을 하나하나 죽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1978년 여름, 브렌다는 비비탄 총을 구입해 학교 창문에 사격을 가하며 유리창을 깨버리는 짓을 하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학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었고 곧바로 보호관찰관에게 넘겨집니다. 보호관찰관은 브렌다의 아버지 월리스에게 제발 딸에게 정신감정을 받게 하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것을 부탁했으나 아버지 월리스는 이번에도 보호관찰관의 말을 무시하였습니다. 결국 딸 브렌다의 비행은 계속되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피하기만 할 뿐 그 누구도 브렌다를 보살펴주지 않았습니다. 1978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브렌다는 아버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라디오를 사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월리스는 무슨 생각인지 그녀에게 소총 한 정과 500발의 탄약을 선물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 월리스가 준 총과 탄은 장난감이 아닌 실제 무기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브렌다의 아버지 월리스는 3명의 아이 모두 자신에게 총을 사달라고 해서 사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과 상관없이 그가 브렌다에게 총을 선물로 주지 않았더라면 이후 발생한 끔찍한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1979년 1월 29일 월요일 아침 7시경 브렌다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말하고 학교에 가지 않고 하루 동안 집에서 쉬고 싶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딸에게 관심이 전혀 없던 아버지 월리스는 브렌다에게 맘대로 하라고 말하고 그대로 출근을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집에서 떠나자마자 브렌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하였고 그녀는 무엇인가 준비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브렌다는 자신의 집 앞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엄폐를 할 수 있게 물건들을 배치하였습니다. 당시 브렌다의 집은 학교 바로 앞에 있었고 그녀의 집 앞에 나오면 학교 정문이 보일 만큼 학교와 그녀의 집 사이는 가까웠습니다. 준비를 마친 브렌다는 조용히 숨을 죽이고 바리케이드 뒤에 숨어 학교 정문이 열리길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8시 30분 학교 정문이 열리자마자 바리케이드 뒤에 숨은 그녀는 모습을 드러내 정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 사격을 하였습니다. 이때 학교 안에서는 학교의 교장 53세의 버튼 레그와 6학년 담임교사 데릴 반스가 모닝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밖에서 총소리가 들렸고 이 소리가 총소리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들은 누군가 아침부터 불꽃놀이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자마자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학교를 향해 총을 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총소리에 놀란 학생들이 울부짖으며 도망가는 것을 본 교장 버튼 레그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정문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는 정문에 도착하자마자 브렌다의 총에 맞고 쓰러집니다. 교장이 쓰러진 것을 본 56세 경비원 마이크 스카르는 교장을 구하기 위해 정문 쪽으로 달려갔는데 정문에 도착한 마이크도 역시 브렌다의 조준 사격을 맞고 쓰러집니다. 안타깝게도 정문 앞에 쓰러진 두 남자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순간 6학년 담임교사 데릴 반스는 최대한 많은 학생을 데리고 학교 안으로 피신하였고 밖에 남아있는 아이들을 더 데리고 오기 위해 용감하게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학교 교직원에게 빨리 경찰에 신고하라고 소리쳤습니다. 다행히도 6학년 담임교사 데릴 반스는 많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학교 안으로 대피시켰고 자신도 브렌다의 무차별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 뒤 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28세 로버트 로비라는 경찰이 도착하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정문 앞에 쓰러진 교장 버튼 레그와 경비원 마이크를 구하려고 하였으나 그 역시 브렌다의 총에 쓰러집니다. 다행히도 경찰 로버트 롭은 총에 맞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기적적으로 브렌다의 공격에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때 지원을 나온 테드라는 경찰관이 기지를 발휘해 쓰레기 수거차를 몰고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는 재빨리 브렌다의 집 앞에 쓰레기 수거차를 주차했고 쓰레기 수거차로 그녀의 사격 시야를 가려버렸습니다. 이때까지 브렌다는 20분 동안 총 36발의 총을 쏘았습니다. 그녀의 총격으로 학교 교장과 경비원 총 2명의 남성이 숨지고 8명의 학생 그리고 경찰관 1명이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경찰관 테드 덕분에 더는 사람들을 조준할 수 없었던 브렌다는 사격을 멈추고 재빨리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집안에 들어가자마자 그녀는 집안에도 바리케이드와 엄폐물을 설치하고 경찰과 대치하였습니다.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 한 지역 신문기자가 브렌다의 집 전화번호를 파악해 그녀의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브렌다에게 신문기자는 왜 이런 일을 저질렀냐고 물어보았는데 어처구니없게도 그녀는 기자에게 다른 이유는 없고 나는 단지 월요일이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어서 그녀는 오늘 이 사건으로 기분이 좋아졌다고 말하며 희생자들을 조롱하며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브렌다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간 이후 경찰의 지원 병력이 계속해서 현장에 도착하였고 곧 스와트팀까지 출동하여 브렌다의 집을 포위하였습니다. 현장엔 저격수까지 배치되어 브렌다를 감시하였고 경찰은 브렌다의 집에 전화를 걸어 그녀에게 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집에서 농성 중인 브렌다는 여유 있는 목소리로 전화를 건 경찰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녀의 집엔 충분한 양의 음식과 물이 있었고 얼마든지 집에서 혼자 버틸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은 3시간가량 그녀와 통화를 하면서 브렌다의 신뢰를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브렌다의 집 주변에 모여든 군중이 경찰에 소리를 치며 스와트팀을 당장 브렌다의 집에 투입하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저격수들이 이미 집안에 있는 브렌다를 조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제압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으나 경찰은 조금만 더 그녀를 설득해 보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갑자기 브렌다는 경찰과 통화 도중 버거킹에 가서 와퍼를 먹고 싶다고 이야기하며 경찰에게 와퍼를 사줄 수 있겠냐는 말을 하였습니다. 황당한 요청을 받은 경찰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브렌다에게 꼭 버거킹 와퍼를 사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약속이 성사된 이후 브렌다는 총을 버리고 경찰에 투항하였고 경찰은 그녀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그녀를 경찰 본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드디어 총격이 시작된 지 6시간 30분이 지나서야 브렌다는 버거킹 와퍼 때문에 경찰에 항복을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브렌다의 집을 조사하였는데 그들은 브렌다의 집 거실 바닥에서 맥주캔과 위스키병 그리고 매트리스 1개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당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그녀는 체포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제대로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그녀를 소년원에 수감해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고 브렌다가 18세가 된 다음 날인 1980년 4월 4일이 되자마자 그녀에게 종신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 도중 브렌다는 총기 난사 사건은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말하며 사건 당시 술을 마셔 아무 기억이 없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녀의 학교 친구들은 브렌다가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자신이 TV에 나올 만한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을 했다는 증언을 하였고 브렌다를 체포한 경찰도 당시 그녀의 몸에서 술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브렌다는 자신에게 계속해서 불리한 증거가 나오자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2번의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어처구니없는 그녀의 주장을 묵살했고 결국 그녀는 영원히 감옥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브렌다가 수감된 지 22년이 지난 2001년 그녀의 가석방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녀는 이제까지 침묵을 지키다가 갑자기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아버지의 구타와 학대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브렌다에게 왜 이제서야 이 사실을 이야기하냐고 의문을 제기했는데 브렌다는 아버지가 두려워 말을 못했다고 변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브렌다의 진술은 조금씩 바뀌었고 재판부는 그녀의 진술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브렌다의 주장을 듣게 된 그녀의 아버지 월리스는 딸의 주장을 반박하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월리스에게도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22년 전인 1979년 브렌다가 체포되어 소년원에 송치되었을 때 브렌다는 실라 맥코이라는 17세의 소녀와 한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곧 석방을 앞두고 있었던 브렌다의 감방 동료 실라 맥코이는 소름 돋게도 브렌다의 외모와 너무 비슷하였습니다. 심지어 실라가 석방되는 날 교도관들이 왜 브렌다가 벌써 석방되냐고 항의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브렌다를 보기 위해 면회를 오던 아버지 월리스조차도 딸과 너무나 비슷하게 생긴 실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버지 월리스는 면회를 올 때마다 딸보다 브렌다의 감방 동료 실라에게 관심이 많은 듯 보였습니다. 실라가 석방되자마자 아버지 월리스는 딸의 감방 동료 실라에게 접근하였고 그는 석방된 실라를 물질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결국 실라는 월리스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1980년 3월 26일 아버지 월리스는 딸의 감방 동료 실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을 한 지 얼마 뒤 실라는 아이를 버리고 도망갔고 월리스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 월리스가 크리스마스에 딸 브렌다에게 선물로 총을 준 점과 딸의 정신병원 입원을 계속해서 거부한 점, 그리고 딸과 똑같이 생긴 소녀인 실라 맥코이와 결혼한 점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계속해서 조금씩 바뀌어온 브렌다의 진술 때문에 재판부는 아버지 월리스보다 딸 브렌다의 말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아버지 월리스가 2016년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는 세상을 떠나는 그 날까지 딸 브렌다의 주장을 계속해서 부인하였습니다. 브렌다는 지금까지도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폭력과 학대 때문에 발생했다고 말하며 모든 책임이 아버지 월리스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벌써 4번이나 가석방 신청을 거부당했고 2021년 59세가 된 브렌다는 2022년 9월 9일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가석방 심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캘리포니아에서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중 가석방되어 나온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녀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